투자에 필요한 회계 이것만 알자. 사실 회계 내용이 한 절반 이상 써져 있어야 되는데 실제 몇 페이지 안 써져 있거든요. 제목이 투자에 필요한 회계 이것만 알자 써는 이유는 이것만 알라는 의도에서 사실 쓴 거예요. 투자에 필요한 회계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근데 제가 회계사로 한 20년 이상 살면서 배운 지식을 투자에 얼마나 쓸까 해보니까요. 과잉 지식이 지식이 많은 게 오히려 낭비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검토를 안 해도 되는데 괜히 검토를 해서 인간적인 선택하기가 너무 힘들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그 투자와 회계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내는 책들도 꽤 있어요. 근데 그런 회계식을 다 쓸까 생각해보면 제가 투자를 해본 사람 입장에서 이제 저런 것까지 일반 사람들이 일단 알 필요가 있을까 이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알 수 있을까? 저걸 알아서 투자에 사용하면 그 공부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걸릴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 넣은 건 이것만 제대로 알 수 있다면 더 이상 뭐 투자에 더 이상 지식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저도 여기에 있는 지식 외적으로 지식은 더 알고 있겠죠. 근데 투자에 잘 활용은 안 해요. 재무제표 보면 우리 사업보고서에 재무제표가 나오거든요. 크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게 나오는데요.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만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금흐름표도 보완 자료로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문제가 있는 회사는 제가 현금흐름표를 좀 봐요. 근데 일반 선생님들이 투자를 하실 때는 문제가 있는 회사의 현금흐름표를 볼 정도다? 그런 회사는 투자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현금흐름표까지 봐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 정도로 문제가 있다면 그건 투자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안전한 회사들은요, 이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현금흐름표를 보는 것은 실제로 이익이 났는데 현금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뭐 미수가 많아서라든지 또 재고에 돈이 묶여서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이익은 납니다. 근데 현금은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업종들이 있는데 정말 탄탄한 회사들은 이렇게 놔두지 않죠. 사업은 현금이 도는 기술, 아까 우리 작가님도 현금이 흐르는 그런 걸 찬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회사도 장사를 하는데 그 장사를 통해서 현금이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항상 체크를 합니다. 현금 흐름을 잘 체크하는 회사가 장사를 잘하는 거예요. 사업을 잘하고 그리고 오래 가요. 현금이 잘 안 흐르면 오래 가지 못해요. 아무리 이익이 나오고 그래도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그 투자 대상 선정할 때 제가 30년, 50년 이런 기준을 둔 게 그런 겁니다. 현금 흐름표까지 봐가지고 투자를 해야 될 정도라면 전 투자 대상에서 제외돼야 된다. 일반 사람들이 현금흐름표 보기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회계사들도요, 현금흐름표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적이에요. 회계사면 다 할 것 같지만 제가 회계부에 들어가서 현금흐름표 작성보다는 회계사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시험 공부할 때는 작성을 하는데 회계부에 가서 실제 회사의 현금흐름표를 작성하는 사람들은 불과 5%, 10% 정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일반 격리회사, 회사의 격리 직원들이 현금 작성 못 합니다. 다 회계사한테 물어봐서 회계사한테 의뢰를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밥 먹고 하는 일이 회계 격리 업무인데 그런 직원들도 이걸 현금흐름표를 작성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컬러 연구하는데. 그림책 쓰고, 부동산 중개 이런, 단속하는데 언제 현금흐름표를 공부해서 그걸 이해한다는 게 쉽지 않겠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만 잘 알면 좋겠어요. 근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도 어렵습니다. 사업보고서 안에 보면 오른쪽 그 그림 있죠. 사업보고서 이미지를 제가 캡처해서 떠났는데 보면 뭐 회사의 개요도 있고요. 로마자 이번에 사업 내용, 로마자 3번에 재무에 관한 사항. 저는 사업 내용을 오히려 더 많이 봐요. 재무에 관한 사항보다도 1번, 2번을 더 많이 봅니다. 이걸 보면 회사가 어떻게 지금까지 흘러왔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재무에 관한 사항은 1번이나 2번에 있는 회사의 개요, 사업의 내용을 증명하는
이 말이 맞나? 진짜? 이거를 검증하는 자료로 재무에 관한 사항을 참고 자료로 사실 봅니다. 그러니까 재무에 관한 사항만 먼저 봐갖고 이 사업을 이해하기보다는 앞에서 글로 써진 것들 있잖아요. 사업의 내용이 뭐다? 뭐 동서 같으면 뭐 커피 믹스를 팔고 이걸 파는데 사업 계획에는 좋은 얘기가 많이 써져 있겠죠. 그러면 실제로 이 사람이 말한 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물론 거짓말은 써놓지 않겠지만 내가 그 글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거짓이 돼요. 내가 그걸 잘못 이해하면 그건 그 정보는 나한테 진짜 정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지 내 기대에 맞는지를 확인해 주는 게 재무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러면 뭐 요약 재무정보 있고 연결 재무제표 있고 뭐 재무제표 있고 이렇습니다. 재무제표 종류만 봐도 많잖아요. 연결은 뭐고 재무제표는 뭐고 주석은 뭐고. 이 안에 들어가면 더 복잡해요. 오른쪽에 그냥 하나 띄워놨는데, 그렇죠? 제목만 봐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재무제표에 있는 숫자를 이해한다는 것은 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요. 제가 투자하는 회사에 그 재무자료를 이렇게 요약하는데 저희 그 비서들을 전에 시켜봤거든요. 비서들을 시켜봤더니 충분히 제가 교육을 시켰어요. 그런데도 재무정보를 작성해 오면 대부분 한 번에 작성해 오는 친구가 거의 없었어요. 두 번, 세 번 작성하는데 가장 많이 틀린 게 재무제표를 잘 찾지도 못하더라고요. 연결 재무제표를 봐야 되는 건지, 그냥 재무제표를 봐야 되는 건지, 이 자체를 몰라요. 그리고 들어가 보면 어떤 항목을 봐야 되는지도 몰라요. 재무상태표 보면은 항목이 일단 많잖아요. 뭐 자산도 있고, 유정자산도 있고, 현금이 현금성 자산도 있고, 이런 항목들이 많은데, 과연 또 어떤 항목을 가져와서 봐야 되는지. 물론 회계사가 보면은, 현금이 현금성 자산은 이런 수치니까 어떤 의미가 있겠구나. 보면은, 39기, 40기, 41기 오면서 현금들이 많이 좀 줄고 있거든요. 950억, 510억, 320억 이렇게 줄고 있잖아요. 줄고 있으면 왜 줄까? 회계사는 이런 이제 사고가 나옵니다. 왜 줄까? 줄은 게 문제가 없는 게 밑에 단기금융상품 봤더니 단기금융상품이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 생기면 이거를 은행 예금이나 적금이나 주식이나 이런 쪽에 넣는구나. 이걸 알 수 있죠. 저희 같은 사람은. 근데 20년 이상 근무 회계를 한 사람이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그림책 쓰다가 한 달에 한 4시간 해갖고 이거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뭘 봐야 되느냐? 이 재무제표 이해한다는 건 좀 물리적으로 어려운 일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항목을 좀 체크하는 그런 방법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86페이지 오면 그래서 제가 재무제표에서 중점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게 재무상태표의 자본가요, 손익계산서의 매출과 당기순이익입니다. 자본과 매출과 당기순이익 이 세 가지 지표는 이해가 안 되면 암기를 하면 좋고요. 암기 다음에는 이해를 해서 노력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수학 공부에 잠깐 얘기했는데 저희 딸이 중학교 수학 공부와 고등학교 수학 공부의 그 차이를 이제 저하고 같이 의논을 했어요. 중학교 때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이해가 간대요. 그래서 문제 풀어보는 문항수를 100문제에서 500문항으로 늘리면 거기서 걸릴 확률이 많아져요, 시험에. 그러니까 시험을 보면 잘 나와요. 근데 고등학교 시험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문항수를 늘려도 그 문제가 그대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만 응용이 되면 자기가 접해보지 못한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접해보지 못한 문제에서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암기의 단점이에요. 암기로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기본 개념부터 이해가 가야 되는데 기본 개념이라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디까지가 기본 개념인 거죠? 그냥 1 플러스 1을 2야. 이거 기본 개념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수학 선생님들은, 정선 선생님은 이건 알고 있는 게 아니다. 1 플러스 2를 왜 2가 되는지를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는 정도가 이해가 간 거지 나만 알고 있는 건 이해가 간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보고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자본과 매출과 당기순이익이 뭐구나 이렇게 알아서는 안 돼요. 자본과 매출과 이익을 다른 사람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 정 선생님 부인한테 다음 달 제주도 오기 전에 이런 걸 설명을 해서 내가 공부를 해봤는데 매출은 뭐고 이익은 뭐고 자본은 뭐야 설명하고
올 정도면 내가 완전히 좀 이해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회사의 자본과 매출 이익을 보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사에 투자하는 게 주식이잖아요. 그러면 좋은 회사에 투자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좋은 회사를 골라서 나도 같이 커나가겠다. 내 재산을 같이 불려야겠다. 이런 목적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좋은 회사를 보는 눈, 이게 회계 지식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고 재산이 많고 저 회사가 또 얼마나 장사를 잘하는지를 보는 눈이 회계 지식으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학생을 보는데 저 학생이 공부를 잘해. 그냥 공부를 잘한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도서관 갔더니 공부 맨날 열심히 하고 보니까 얼굴이 공부 잘하게 보여. 이거는 제가 보는 느낌이지 그렇다고 해서 저 친구가 공부를 꼭 잘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공부를 잘하는지 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시험은 성적표를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계도 마찬가지예요. 저 기업이 정말 돈을 잘 벌 것 같아. 정말 경영을 잘하는 회사야. 이건 느낌이에요. 마트 갔더니 이제 물건도 잘 팔려. 뭐 자동차 회사인데 사람들이 그 자동차 많이 타고 다녀. 이건 느낌입니다. 다. 진짜로 잘 파는지 진짜로 어느 정도 이익을 내는지는 숫자로 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갖고 있었던 그런 기대치나 믿음이 현실화되는 거죠. 검증이 되는 거죠. 그걸 가장 잘 검증하는 게 저는 자본과 매출 이 세 가지라고 봐요. 자본은 저 회사의 재산이 얼마냐를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예요. 자본은. 우리도 그러잖아요. 저한테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제가 재산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지금 현재 시점으로 재산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거를 보고 싶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은 과거에 내가 계속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서 모아놓은 현재의 내 재산이에요. 자본이 많은 사람은 앞으로 돈을 못 벌어도 그 사람은 그 자체로 돈이 많은 거죠. 돈을 많이 버는 것은 과거에 내가 장사를 잘하고 현재 많이 갖고 있어도 되고요. 지금 별로 없지만 앞으로 많이 벌어서 돈을 많이 벌어도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다 있으면 더 좋겠죠. 물려받은 재산도 많고 또 모아놓은 재산도 많고 앞으로 돈도 많이 벌면 더 좋겠죠. 자본은 과거의 실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고 많이 모아놨느냐. 재무상태표에 나옵니다. 매출과 순이익은 앞으로 얼마나 벌 거냐의 문제예요. 앞으로 돈을 얼마나 벌어서 내 재산을 불려갈 수 있는 거냐. 우리가 직장인으로 따지면 연봉, 우리 사업자로 따지면 소득, 이런 개념이 되겠죠. 매출과 순이익, 자본 이 세 가지를 보는데요. 이걸 보면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숫자가 만약에 재무상태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볼 때 여기 자본은 없는데 유동자산을 볼까요? 5,980억 이렇게 돼 있어요. 5,980억이면 이게 어떤 의미를 우리한테 보여줄까요? 유동자산 5,980억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자본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죠. 자본이 5,980억 있다. 재무제표를 봤어요. 이건 모아진 재산이라고 우리가 들었어요. 공부를 해서. 나한테 어떤 결정을 할 수 있게 만들까요? 이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본이 주는 숫자의 의미는 그 숫자 하나만 갖고는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별로 없어요. 제 딸이 만약에 정규에서 10등을 했어요. 10등을 하면 그 자체만 가지고 제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얼마 될까요? 너 공부 잘해? 정말 잘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전교생이 15명이야. 10등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숫자 하나만 가지고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 참고자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 너 10등이지. 전교생 몇 명이야? 한 400명 돼요. 10등은 잘하네? 근데 작년에는 몇 등 했어? 작년에는 2등 했는데? 그러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10등을 했지만 작년에 2등에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얼마나 잘했는지 봐야죠. 두 번째, 너 하루에 공부 몇 시간 해? 나 밥 먹는 시간 빼고요. 잠도 안 자고 거의 한 15시간 공부해요. 야, 그러면 좀 효율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1등으로 올라가기까지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최선을 다하는데도 그거밖에 안 된다면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은 별로 없죠. 공부 방법을 좀 바꿔줘야 된단 말이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도 내 자산이 5,980억이야. 이 자체만 가지고는 의미를 찾기가 참 힘들어요. 첫 번째로 이게 의미가 되려면 과거에 도대체 얼마나 네가 재산을 갖고 있었지?
그런데 이렇게 지금 늘어난 거야. 5,980억. 그 많긴 많아요. 제가 갖고 있지 않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2년 전에 2조였어요. 2조였는데 지금 5,980억이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벌써 4분의 1로 떨어졌잖아요. 최근에 어떤 기업이 그런 기업을 제가 주총 때 가서 봤거든요. 너무나 좋은 회사에서 2년 전에, 지금도 물론 좋은 회사예요. 그런데 흐름이 안 좋아요, 흐름이. 갑자기 현금이 막 4분의 1로 떨어지고 그래요. 제가 주총 가서 그런 걸 물어봤는데 왜 이렇게 현금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부족한 것을 어떻게 조달한가 봤더니 뭐 사채로 조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회사는 한 1조 정도 돈을 갖고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 2년 만에 4분의 1 났으니까 1조가 없어지는 데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한 6개월이면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6개월 후가 보이는 거죠. 막 맞추니까 우리 선생님이 감동인. 아우, 저걸 어떻게 답변할 수 있었지. 연도별 추이를 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잘 내가 회계 지식이 없을 때는 추세를 보면 좋아요. 작년, 재작년, 한 5년, 10년치를 보면서 돈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이걸 보면 웬만한 회사들은 대부분 다 이해가요. 자본을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전에 자본이 얼마였어요? 5년 전에 얼마였고 지금 얼마였어요? 이거 흐름을 보면 자본은 늘어야 좋을까요? 줄어야 좋을까요? 늘어야죠. 확 느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좀 서서히 느는 게 좋겠어요? 확 느는 게. 저는 뭐 확 느는 게 제일 좋긴 한데, 평균으로 보면 10년 동안 이렇게 느는 회사가 있고요. 한 1년 만에 확 늘고 이렇게 9년 정도 이렇게 쭉쭉 천천히 느는 회사가 있고, 만약 두 가지를 본다면 저는 10년 동안 꾸준히 느는 회사를 저는 좋아해요. 물론 제 증가율이 좀 낮다고 그러더라도, 적다고 그러더라도 꾸준히 이렇게 느는 게 신뢰가 훨씬 더 갑니다. 이렇게 갔다가 좀 떨어졌다가 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구도는 약간 불안하죠. 이 기복이 있다는 건 뭐예요? 다음에도 기복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저희 딸애가 공부를 하는데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는 10등을 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는 뭐 7등을 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는 5등을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들어서 3등을 했어요. 이렇게 가면 얘 1등 하는 게 보이는 거죠. 너 조금만 하면 되겠다. 근데 중학교 1학년 때는 막 5등 했다가요. 중학교 2학년 때 한 7등 떨어졌다가 중학교 3학년 때 1등 됐다가 또 다시 한 3등 떨어졌다. 이러면 똑같이 3등인데 얘는 좀 불안한 거예요. 또 잘못 컨디션 안 좋거나 공부 조금 안 하면 확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그래서 회사도 저는 꾸준한 걸 참 좋아해요. 근데 꾸준한 회사가 성장률이 이렇게 높다. 없어요. 그런 회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장률도 좋고 꾸준하면서 성장률이 막 30% 40% 이렇게 성장하는 이런 회사 별로 없습니다. 주변에서 그런 회사들을 이렇게 많이 추천을 해줬으면 하고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투자를 하다 보면 제약회사나 바이오회사 뭐 이런 회사들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은 막 매출이 연매출이 2배씩 3배씩 막 뛰고 순이익이 갑자기 급증해서 주가가 1년 사이에 2배 3배 막 뛰는 회사들 있죠. 주변에 보면. 저희 말씀하신 분이 잘 안 듣네. 잘 말하잖아요. 셀트리온 같은 회사 샀어야 되는데, 작년에 샀어야 되는데 제가 말을 해요. 절대 사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쉬워할 정도라면은요, 이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 회사 작년에 샀어야 되는데, 이 말을 하는 순간 이 매출이 떨어졌을 때 그 대응력도 떨어져요. 보통의 대응력이 맷집이 생기려면요, 거기에 일일비 안 해야 돼요. 매출이 이렇게 오르고 주가 급등하는 거를 걱정해야지. 회사가 갑자기 그렇게 클 리가 없는데 주가가 막 2-3배 1년에 뛰었다? 사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예요. 회사가 그걸 그렇게 만약에 30년을 그렇게 해보세요. 진짜 1년에 주가가 2배씩 30년 뛰면 세계 아마 시장 다 석권할걸요? 근데 그렇게 된 회사 없잖아요. 그 말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1년에 2배가 뛰었어요. 매출과 순이익이. 그걸 한 2년 했습니다. 주가는 그 기대치에 맞춰서 뛰어요. 만약 매출이 2배 뛰면 주가는 3-4배 뛸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성장률이 20%로 많이 떨어졌다. 2배씩 뛰다가 200% 하다가 20% 떨어지면 20%가 적은 수치예요. 큰 수치죠.
그런데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집니다. 왜 그러겠어요? 기대치보다 성장률이 떨어져 버린 거야. 그죠? 그래서 저는 기대치를 낮추는 게 뭐냐면, 이 주가의 기대치가 반영이 되는데, 주가가 이렇게 막 기복이 없으려면요, 기대치가 탄탄해야 돼요. 기대치를 너무 높게 가지면 안 돼요. 그럼 실망하거든요. 그래서 기대치를 너무 높게 가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막 급등하는 거. 회사 실적이 막 급등하고 막 뭐 하나 대박 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 대박 별로 안 냈으면 좋겠어요. 그냥 꾸준히 안타를 치면 좋겠어요. 막 홈런을 한 번씩 이렇게 터트리면서 하는 경우는 좀 불안합니다. 출판업계에 그런 그 속설이 있어요. 베스트셀러 내면, 그러니까 밀리언셀러 내면 출판사 망한다. 못 들어보셨어요? 출판사 계약할 때 그런 거 좀 체크하세요. 밀리언셀러를 이렇게 내는 회사들은요, 100만 부 팔리는 밀리언셀러면, 그럼 매출이 100억이 넘어가요. 매출 100억 넘어가면 우리나라 출판업계에 한 10위권 정도 됩니다. 매출 100억 나면 10위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책 한 권이 매출의 순위를 그렇게 딱 올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 회사 조직 구조가 전체 출판사의 10위권 정도에 맞게 조직을 세팅을 해놔요. 조직이란 건 유형의 건물이나 뭐 직기비품 이런 거겠죠. 두 번째 사람. 이게 세팅이 된단 말이죠. 그걸 유지하려면 다음에 또 뭐를 내야 돼요? 밀리언셀러 또 내야 돼요. 근데 밀리언셀러를 낼 수 있는 확률이요, 너무나 힘듭니다. 요즘 같은 데는 한 권도 못 내요. 1년에 밀리언셀러가 한 권도 안 나와. 올해도 안 나오고 작년에도 아마 안 나왔을걸요? 요즘은 더 힘들어요. 예전에는 1년에 한 권 정도는 나갔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권 내는데 그 출판사가 계속 그 밀리언셀러 내는 게 아니죠. 1년에 한 권이면 많은 출판사 중에 한 군데가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회사가 밀리언셀러를 평생 한 번 내면 아마 잘 낸 출판사이지 않을까요? 제가 그 책 내 홍대를 낸 다산북스도 밀리언셀러를 한 번 정도 냈나? 안 냈나? 그럴 겁니다, 아마. 밀리언셀러. 책 한 권으로 100만 부장 판 책이 없을 거예요. 근데 거기가 어깨 10위 정도 되는데 정말 잘하는 출판사예요. 근데 밀리언셀러 그 정도 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낸 책 낸 출판사 너무 좋아요. 왜냐면 밀리언셀러는 안 내는데요, 정말 내는 책마다 일단 베스트셀러에 잘 올려요. 그러니까 안타를 정말 잘 쳐요. 안타 치는 법을 잘 아는 거죠. 그런 회사는요, 어떤 위기가 와도 안타 치는 법을 압니다. 근데 밀리언셀러 홈런은 쉽지 않아요. 이거는 경기도 봐야 되고 정말 능력만 가지고 노력만 가지고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회사에서도 투자를 할 때 기복이 이렇게 성장률이 너무 높은 회사 있잖아요. 이런 회사는 제외시켜요, 사실은. 그 성장률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신년치 자본 현황을 볼 때 주의를 한다면 그런 거죠. 자본이 많이 늘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자본이 일단 줄은 적이 없어야 돼요. 한 두 해라도 자본이 늘다가 이렇게 감소하는 애 있죠. 이런 애가 없었으면 전 좋겠어요. 제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는 그런 회사는 없습니다. 그런 회사만 골라내도요, 2,000개 상장된 회사 중에 거의 한 8, 90%가 다 걸러질 거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안정적인 자본 증가를 가져오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대단한 회사들도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10%도 안 되는, 그러니까 꾸준히 이렇게 자본을 늘려가는 회사는 얼마나 대단한 회사였어요. 대박을 내진 않다 하더라도 정말 손해 안 보는 장사를 하는 방법을 아는 겁니다. 이게 보수적인 투자죠. 내가 수익률을 굉장히 극대화하는 그런 투자보다는 내가 절대 까먹지 않는 투자를 하겠다. 그러려면 자본이 꾸준히 증가하는 회사. 근데 너무 정체되어 있는 회사는 별로 발전성이 없고요. 그래서 연간 한 10에서 20% 정도 자본이 꾸준히 늘어났느냐. 연간 10% 늘어났다면 10년 전 자본하고 지금 자본이 몇 배 정도 차이 날까요? 한 2배 조금 더 차이 나겠죠. 뭐 복리냐 아니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단순 평균 해보면 10%씩 10년 하면은 100%니까 2배가 딱 늘어나 있겠죠. 보통 2배는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왜냐면 복리로 가니까 물가 상승률도 반영하고 그래야 되니까 한 2배에서 3배 정도, 2배 반 이 정도 되면 이 회사는 안정적인 투자를 계속 해왔고 안정적인 소득을 벌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본 흐름을 쭉 10년치만 보면은요,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느낌이 올 겁니다.
그다음에 매출하고 이익도 마찬가지예요. 추세를 좀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익도 당연히 꾸준히 늘어나는 게 중요한데 이익은 꾸준히 느는 게 사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씩 꾸준히 늘어나는 회사도 있지만 그 작년 이익을 계속 똑같이 내는 것도 참 힘든 일입니다. 작년하고 이 올해 이익이 똑같다면 그만큼 어떻게 됐겠어요? 자본이 그만큼 늘어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을 받는데 월급을 한 달에 뭐 1년에 3천만 원씩 받았어요. 3천만 원씩만 꾸준히 매년 받고 그 중에 뭐 절반을 저축을 매년 한다면 매년 재산이 1,500씩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내 3천만 원이 뭐 4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늘어나는 것도 좀 중요하지만 그거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직장 다니시면 내가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늘려가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냥 물가 상승률 정도라도 조금씩 늘어나면 다행이고요. 그거를 절반 정도 모으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으로 따지자면 순이익은 매년 3천만 원씩 똑같은데 자본이 늘어났다. 이것은 정말 검소하게 절약해가지고 잘 붙어있는 회사예요. 그 정도도 참 대단한 회사입니다. 근데 거기에 순이익까지 더 늘어나 버린다. 순이익도 한 5에서 10%씩 매년 늘어났다. 이러면 좀 그런 회사가 우리나라에 몇 군데나 있을까? 정말 손에 꼽을 것 같아요. 근데 있어요. 우리가 그런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에만 투자해도 된다는 거야.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나는 더 많이 찾아가지고 더 성장성 좋은 회사를 난 찾아봐야겠다. 이렇게 욕심을 부릴 수 있겠지만 전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이 정도 회사만 투자해도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되니까. 그래서 10년에서 15년치 요약해서 비교하는 거는요. 제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는 블로그에 제가 올려놨을 거예요. 작년까지 올려놨는데, 이제 직접 해보시면 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이 한 거를 이렇게 보는 거는요, 감흥이 좀 없어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가슴으로 잘 못 느껴요. 근데 내가 직접 해보잖아요. 그럼 일단 처음엔 좀 서툴고 시간도 걸리지만 내가 해보면 재무제표도 한번 얼마나 복잡한지 알고 이 수치가 어디 있는지도 알고요. 그게 1 플러스 1을 2로 암기하느냐 1 플러스 1의 원리를 이해하느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내가 직접 만들어 보면 원리를 이해하는 과정으로 들어간 거죠.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대부분 재무제표가 표준 폼이 돼 있어요. 폼이 그대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이익을 찾아보고 매출을 찾아보고 자본을 찾아보고 실제 가보면 헤매요. 왜 그러냐면 매출액은 보통 보입니다. 매출액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이익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익이 보면 뭐 매출 총이익도 있고 영업이익도 있고 당기순이익도 있고 그다음에 포괄이익이란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중단된 사업이익도 있고 그게 공부인 거예요. 거기까지 써놓으면 책이 두꺼워져서 제가 쓰지는 않았는데 보통 하나의 이익 가지고 보통 하면 되는데요. 매출 총이익이나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개념 정도는 좀 공부를 하게 되죠. 찾아보다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이익이야? 만들어진 걸 가지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익의 지표를 가지고 그냥 보면 그 이익이 무슨 이익 가지고 했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회사별로 내가 투자하는 회사에 좀 특징이 있는 회사들 이익은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동서의 얘기를 좀 했었죠. 동서는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어떤 이익의 지표를 봐야 될까요? 매출 순이익을 봐야죠. 왜 그래요?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주회사는 주식 투자를 하는 회사예요. 자회사들 지분을 갖고 자회사들이 만드는 이익을 배당을 받아먹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당은 주식 투자고 부업이에요. 회사로 보면. 부업이면 영업의 수익 쪽에 잡혀요. 그게. 그러니까 최종적인 순이익, 당기순이익을 봐야 그게 제대로 보입니다. 당기순이익이 중요한 거죠. 이런 지주회사에는. 근데 제조업이나 또 유통업에는 영업이익이 중요할 수가 있어요. 영업이익. 그러면 영업이익 지표를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익의 지표가 업종별로 좀 다를 수가 있고 내가 투자하는 회사 유형별로 다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알려면 아까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념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이런 개념을 전혀 모르고 그냥 이익 보라고 해서 밑에 이익만 보면 투자 회사별로
결정을 좀 잘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롯데 같은 회사는 인수합병이 많은 회사예요. 인수합병이 많은 회사는 회사를 사고 팔면서 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 부업에 해당됩니다. 회사 제품을 만들고 팔아서 벌어들인 이익이 아니라 회사를 거래하면서 벌어들인 이익이에요. 이런 것들은 매년 발생할까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한 번씩 발생할까요? 일시적으로 한 번씩 발생하죠. 그런데 당기 순이익을 보면 그런 지표를 보면은 오류가 생기지 않겠어요? 당기 순이익이 어떤 한 해는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봤더니 회사를 사거나 팔았는데 그때 차익을 많이 거둔 거야. 내년도에는 그 이익이 생길까요? 안 생겨요. 롯데푸드 같은 경우도 보면 한 해는 순이익이 막 900억 정도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원래 한 300억에서 500억 정도 이익이, 당기 순이익이 생기는 회사거든요. 900억 정도 이익이 생겼어요. 그 재무제표만 딱 보면 장사 엄청나게 잘했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내년도에도 그렇게 이익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보니까 회사를 하나 사고 팔면서 생긴 이익이 한 3,400억 생긴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이익을 빼고 봐야 되는 거죠. 실제로 올해는 이렇게 났지만 내년은 그렇게 안 난다는 거죠. 당기 순이익 지표를 잘못 알면 우리가 퍼라든지 PBR 이렇게 계산해서 착오가 생길 수가 있어요. 투자 지표 공부할 때 앞에서 공부를 했었죠. 86페이지에서 89페이지 공부를 했었는데 한번 잠깐 볼까요? 그때는 회계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이걸 해가지고 시간이 또 지났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 있어요. 87페이지 보면 퍼와 PBR 있죠. PER은 순이익으로 주가를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순이익의 몇 배로 주가가 형성되느냐 이걸 계산한 거예요. 퍼가 보통 우리가 투자할 때 활용법이 돼 있는데 89페이지 활용법을 제가 간단히 요약해 놨거든요. 중간에 보면 퍼가 10 이하면 좀 싸다. 좀 많이 싼 거죠. 퍼에 10 이하면. 30 넘어가면 좀 비싸요. 30이란 것은 내가 원금을 했었는데 30년 걸린다는 겁니다. 원금 회사인데 30년 걸리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죠. 수익률로 말하면 이자율로 계산하면 30분의 1이니까 한 3.3%. 하루 1년에 3.3%씩 30년을 하면 원금이 회복되는 거죠. 100% 되는 거죠. 1년에 3.3% 수익률 내면 주식 투자였고 3.3% 내면 많이 나는 거예요? 조금 나는 거예요? 조금 나는 거잖아요. 우리 보통 10%는 목표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30%가 30이면은 투자 가치가 사실 별로 없는 거죠. 10%면은 퍼가 10이면 10년이면 원금 회복하니까 연수익률로 하면 10%니까 괜찮은 거죠. 10 이하면은 더욱더 이제 높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퍼가 5라면 5년 안에 원금 회복이니까 1년에 20% 되는 거죠. 1년에 20% 수익이면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그 퍼의 계산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87페이지, 88페이지 나왔죠. 퍼가 88페이지 볼까요? 현재 1주당 이익이 100이고 주가가 1000이라면 퍼를 계산하는 게 이익의 10배예요. 주가가. 그러니까 10이 나오는 겁니다. 주가는 지금 현재 인터넷만 쳐보면 다 나와 있고요. 문제는 주당 순이익이에요. 1주당 순이익을 계산해야 되는데 1주당 순이익은 전체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거예요. 내가 이익이 100억이 났어요. 근데 주식수가 만약에 100만 주다. 그러면 100억을 100만 주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럼 한 주당 한 만원꼴 나오거든요. 한 주당 만원꼴. 그리고 그걸 주가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주당 순이익을 계산을 하면 주식수가 몇 주인지 그리고 총 이익이 얼마 이걸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이때 당기 순이익을 가지고 보통을 해요. 아까 당기 순이익 하다가 우리가 여기 왔는데 당기 순이익 개념을 전혀 잘 모르면 1주당 순이익을 잘 모르겠죠. 1주당 순이익을 잘 모르면 퍼를 잘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퍼가 한 10 이하면 괜찮아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내가 머릿속으로는 퍼가 10 이하나 뭐 5나 이렇게 되면 이 회사 싸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자, 그 원천인 순이익이 회사를 사고 팔면서 발생한 순이익이 대부분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와, 이 이익 자체가 회사 사고 팔면서 생긴 이익인데 내가 정부가 잘못된 거죠. 그 회사 사고 팔면서 생긴 이익을 빼버리면 퍼가 30도 올라갈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근데 퍼에는 그런 것들을 안 따진단 말이죠.
그런 거 회사의 특수한 상황 이런 거 안 따지고 그냥 딱 계산해 놓으니까 펄만 가지고 계산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보통 펄을 볼 때는 우리가 증권통이라든지 네이버 이렇게 검색해 갖고 거기에 나온 펄을 이렇게 가지고 보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의미를 잘 모르세요. 어떻게 이렇게 계산됐는지. 또 증권회사나 사이트별로 그걸 계산한 기준이 다 달라요. 똑같은 뭐 네이버 다음 쳐보면 또 증권통 쳐보면 펄가 다 달라요. 같은 회사인데 그거는 각 사이트별로 그 펄을 계산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제 책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개념만 설명하려고 이렇게 단순화시킨 거지 순이익이나 주식수나 이런 것들을 산정하는 기준이 너무 많습니다. 단순하게 두 가지 종류로 우리가 구분해 보면 어떤 회사는 펄을 계산할 때 주식수로 순이익을 나눠야 되는데 순이익을 산정하는 방식이요. 미래의 추정 이익을 가지고 계산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 정도 순이익이 생겼으니까 앞으로 순이익이 이만큼 생길 거야. 그러니까 추정치를 가지고 펄을 계산하는 데가 있고요. 어떤 데는 과거 1년치 가지고 펄을 계산하는 데가 있고 그래요. 이 두 가지만 봐도 똑같은 펄지만 수치가 달라지겠죠. 미래 순이익 가지고 하느냐, 과거 가지고 하느냐. 이런 것들을 내 스스로 내게 되려면 이 회사가 펄을 계산했는데 펄가 지금 10이 됐어요. 10을 계산하는 게 맞아? 재무제표 한번 내 스스로 한번 해볼 수가 있어야죠. 그 정도 되면 이 회사, 뭐 네이버 사이트는 펄을 어떻게 계산하는구나. 증권통은 펄을 어떻게 계산해서 보여주는구나. 이런 진짜 수치가 나오겠죠. 펄 하나만 봐도 이렇게 좀 고려할 요소가 이렇게 많아요. 사실 머리 아프잖아요. 조금만 더, 저 얼굴 굳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더 깊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회계의 순이익 하나 지표만 봐도 이런데, 이건 회계책 2000페이지 정도 되는 회계책 하나를 가지고 그 중에 1페이지 정도 갖고 제가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 공부를 더 해가지고 이걸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죠? 더 깊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종류를 넓히면 이게 머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만약 제가 동서라는 회사만 산다 그러면 동서는 그냥 단기 순이익 보면 돼. 이렇게 되면 돼요. 단기 순이익 보면 돼. 영업이익이나 뭐 이런 걸 제가 안 봐도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동서만 보지 않고 뭐 보험회사도 보고 증권회사도 보고 제조회사도 보고 이러면 재무제표 보는 항목들이 달라지겠죠. 계정 과목도 달라지고 중요한 이익이 달라져요. 공부 범위가 몇 배로 늘어나요. 종목이 하나 바뀔 때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종목 선정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 때 단순한 게 좋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안다는 지식의 깊이가요. 굉장히 생각보다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저 회사를 제대로 하려면 내가 공부해야 될 범위가 생각보다 넓어진다는 겁니다. 그냥 종목 하나만 이해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퍼 하나만 봐도 퍼의 개념 자체가 틀려진다는 겁니다. 종목은 제가 그래서 얘기를 했죠. 저 같은 경우는 동일한 업종을 좀 좋아해요. 그리고 한 3종목 이상 잘 안 봅니다. 3종목 이상이 넘어가면은 내가 공부할 범위가 몇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자, 펄을 조금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펄은 이익이 나는 회사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요. PBR은 재산이 많은 회사들을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앞으로 이익을 잘 못 벌어도 물려받은 재산이 너무 많고요. 또 과거에 벌어놓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평생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럼 굉장히 괜찮잖아요. 네.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이 얼마인지 잘 몰라 사람들이. 그런 회사들은 PBR이 좀 낮겠죠. 자, 저 회사가 얼마나 지금 재산을 갖고 있냐 이걸 보여주는 게 자본이에요. 재무상태표에 보면 자본 항목이 나오는데 그 자본을 한 10년 정도 모아놓으면 이렇게 추세별로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위에서 자본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본을 가지고 지표로 만든 게 PBR이에요. 다시 앞에로 가볼까요? 89페이지 쪽으로. 89페이지 기억이 나나요? 한 1년쯤 된 것 같은데 89페이지 우리가 처음 볼 거라고 해도 제가 뭐라고 하지 않을게. 제가 이해가 가요. 저도 컬러 책을 저한테 보여준다면 제가 저 생명인가 봐.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색깔과 저 색깔 구분 잘 안 가는데 요즘 뭐 자동차 회사 한번 가서 뭐 아이보리라는데 저는 아이보리나 베이지나 비싼 것 같은데
그 자동차 동영상 그 판매원들은 색깔이 다르죠? 제가 보면 똑같아요, 색깔이.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선생님들 제가 단기순 영업이익 뭐 이런 거 얘기하면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고. 자, 88페이지 PBR 중간에 있어요.